5분 뚝딱 철학의 김필영입니다. 20세기 서양 사상사의 위대한 반항아로 탑3가 있습니다. 니체, 마르크스, 프로이트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원조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쇼펜하우어죠. 쇼펜하우어는 니체에게는 흉기를 주어서 서양 철학 전체를 때려 부수게 했고, 프로이트에게는 무의식을 주어 인간이 병든 존재라는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해겔의 관념론을 뒤집어 버림으로써 마르크스에게 길을 터주었죠. 쇼펜하우어가 없었다면 니체나 마르크스나 프로이트도 없었을 겁니다. 니체는 어느 날 우연히 고서점에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발견하는데요. 그때 갑자기 어떤 정령이 귀에다 대고 이 책을 집으로 가져가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14일 동안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새벽 2시까지 먹지도 않은 채 그 책만 읽었다고 합니다. 니체가 10대 비행 청소년의 원조라면 쇼펜하우어는 중2병 반항아의 원조입니다. 니체가 영화계의 제임스 딘이라면 쇼펜하우어는 영화계의 말론 브란더와 같은 인물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쇼펜하우어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에 대해서는 예전에 제가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영상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철학 중심이 아니라 쇼펜하우어의 생애를 그가 남긴 촌천살인적 문장들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시작하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1788년 유럽의 항구 도시인 단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유럽에서 크게 성공한 중년의 사업가였고 어머니는 18세의 미모의 문학을 좋아하는 여성이었죠. 두 사람의 성격은 아주 달랐어요. 아버지는 굉장히 과묵하고 우울한 성격이었던 반면에 어머니는 굉장히 쾌활하고 사교적인 성격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아버지로부터는 우울함을 그리고 어머니로부터는 문학적 재능을 물려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쇼펜하우어가 자신의 사업을 이어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김나지움이 아니라 사설학원에서 상인 교육을 받도록 합니다. 일종의 후계자 수업인 셈이죠.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상인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학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상인 수업을 받으면서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처럼 되고자 하기 때문에 자신의 잠재력의 4분의 3을 상실한다. 그래서 아버지는 쇼펜하우어에게 자신의 사업을 물려받는다는 조건으로 초호화 유럽 여행을 시켜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10대의 쇼펜하우어에게는 아주 혹한 제안이었죠. 이렇게 해서 쇼펜하우어 가족의 유럽 여행은 시작됩니다. 그런데 같은 여행을 해도 사람들마다 보는 건 다른 모양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어머니의 여행 일기에는 아름다운 문화와 낭만적인 장면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쇼펜하우어의 일기에는 구걸하는 프랑스 빈민들, 채찍을 당하며 행군하는 영국 병사들, 참혹한 강제노동에 시달리는 흑인 노예들에 대한 묘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삶은 불쾌한 것이며 나는 그러한 인생에 대해서 사색을 하면서 보내기로 마음을 먹었다. 여행을 마치고 단지로 돌아온 쇼펜하우어는 이제 본격적인 상인 수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가 17세 되던 해 아버지가 창고에서 떨어져 죽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로 추정되는 사고였죠. 쇼펜하우어의 집안에는 뿌리 깊은 우울증 내력이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의 죽음으로 쇼펜하우어는 깊은 죄책감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책감은 어머니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집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외로움에 떨고 계실 때 즐거움만을 찾아 헤맸고 죽어가실 때 친구들과 어울렸다. 이때부터 어머니와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아버지의 죽음은 비정하지만 쇼펜하우어에게는 하나의 기회였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제 상인 수업을 받지 않아도 된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17세의 늦은 나이에 김나지움에 입학을 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언어 능력은 대단했어요. 6개월 만에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어느 정도 능통하게 되었고 그의 재능을 알아본 학교에서는 그에게 특별한 수업까지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타고난 악동이었어요. 김나지움의 선생들을 모욕하는 글을 썼다가 학교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할 수 없이 쇼펜하우어는 어머니에게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웬걸, 어머니가 문학사롱을 차리고 마담 행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가 보니까 이 문학살롱이라는 데가 분위기가 조금 이상한 겁니다. 낮에는 지식인들이 모여서 지적인 대화를 하지만 밤만 되면 한 잔씩들 하고 이것들이 모여서 분위기가 묘해지는 겁니다. 게다가 어머니는 소설가로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고 특유의 사교적인 성격으로 살롱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글깨나 쓴다는 양반들이 들락거리면서 온갖 추파를 던지고 어머니는 그것을 특유의 사교성으로 받았던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열받았어요. 아버지가 자살한 지 얼마나 됐다고. 성적인 매력에만 이끌려서 결혼하면 평생 후회와 탄식을 안겨줄 반려자를 얻을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살롱에서 우중충한 인상이나 쓰고 이상한 소리나 해대고 하인들을 괴롭히고 손님들한테 시비나 걸고 계속해서 말썽을 피웠습니다. 문학이랍시고 사교랍시고 모여서 희낙낙거리는 이 인간들이 마음에 안 든 겁니다. 인간은 좋아서 사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고독이 두려워서 사교를 한다. 그런데 여기에 이 마담하고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맨날 들락거리던 죽돌이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가 바로 괴테입니다. 어머니는 괴테한테 철학 공부를 한답시고 학교도 안 가고 살롱에서 말썽이나 피우는 아들 좀 철 좀 들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괴테는 쇼펜하우어를 앉혀놓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그런데 괴테가 보니까 이 친구 보통이 넘는 겁니다. 그래서 괴테는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죠. 아들은 아무래도 범접치 않을 만큼 위대해질 천재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어머니의 대답은 가관이었어요. 한 집안에서 두 명의 천재는 나오지 않는 법이랍니다. 자기가 천재고 쇼펜하우어는 천재가 아니라는 거죠. 좀 이상한 엄마죠. 아들이 천재라고 하면 좋아할 텐데 자기가 더 천재라고 우기는 겁니다. 갈수록 모자 관계도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살롱에서 말썽 좀 부리지 말라고 잔소리를 해댔고 쇼펜하우어는 아버지가 외로움에 떨고 계실 때 어머니가 도대체 뭘 했냐고 비난을 했습니다. 훗날 쇼펜하우어가 자신의 철학 박사 학위인 충족 이유율의 4겹의 뿌리에 관하여를 보여주니까 어머니는 뿌리? 뭔 뿌리냐? 뭐 약초에 관한 논문이냐? 라고 비아냥거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쇼펜하우어는 당신 책은 조금 있으면 사라지겠지만 내 책은 먼 훗날에도 사람들이 읽을 겁니다. 라고 응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주문처럼 실현이 되었죠. 그러다가 한계가 왔는데요. 쇼펜하우어가 26세 되던 해 결국 쇼펜하우어 어머니는 의절을 하고 맙니다. 이때부터 쇼펜하우어의 여혐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여자는 종족 번식의 도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남녀의 권리를 동등하게 취급하는 유럽의 법리 해석의 유행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 먹물 속에 곧잘 몸을 숨기는 오징어처럼 여자는 걸핏하며 위장술을 쓰며 거짓말 속을 헤엄치고 다닌다. 쇼펜하우어는 베를린 대학에서 본격적으로 철학을 공부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칸트를 존경했습니다. 그의 서재에는 항상 칸트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죠. 쇼펜하우어는 칸트가 세계를 물자체와 현상계로 나눈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칸트가 말하는 물자체를 의지라고 보고 현상계를 표상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고작 30살에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라는 책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이 책이 역사에 남을 역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쫄딱 망했어요. 1년 동안 고작 100권밖에 팔리지 않은 겁니다. 그 당시에 독일의 철학계는 헤겔이 꽉 잡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헤겔은 칸트가 구분해 놓은 물자체와 현상계를 절대 정신이니 절대 진이 뭐니 하면서 하나로 합쳐버린 겁니다. 쇼펜하우어가 보기에 이건 어이가 없는 겁니다. 이런 자가 대학에 교수로 있는 것이 우라통이 터지는 겁니다. 대체로 교수직으로 받아먹는 사료는 축사에서 되새김질하기에 적합하다. 당시에 헤겔은 베를린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요. 자신의 강의 시간과 헤겔의 강의 시간을 똑같이 맞춥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강의를 몰리면 헤겔의 강의실은 텅텅 빌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웬걸, 헤겔의 강의실에는 수백 명이 몰려드는데 자신의 강의실에는 대여섯 명밖에 오지 않는 겁니다. 그나마 수업을 한두 번 들어오더니 수강 포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강의를 몇 년간 하기로 했었는데 한 학기만 하고 베를린 대학교를 떠났어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헤겔을 욕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몽상적인 이론을 퍼뜨려서 대중을 속여먹는 저열한 사기꾼. 종이를 허비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머리를 망치는 인물. 그것 가지고서는 분풀이가 안 되었던지 쇼펜하우어는 개를 한 마리 사고 개 이름에다가 헤겔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열받을 때마다 헤겔놈의 시키 하면서 화를 풀었겠죠. 그런데 이때쯤 쇼펜하우어의 어머니의 단테라는 소설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독일 문학의 여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안 그래도 헤겔이 잘 나가는 게 열받아 죽겠는데 어머니까지 잘 되는 꼴을 보니까 미치겠는 겁니다. 이에 절망한 쇼펜하우어는 이제 은둔 생활을 시작합니다. 쇼펜하우어가 43살 되던 해 베를린에 콜레라가 퍼집니다. 우리의 쇼펜하우어 재빨리 프랑크푸르트로 피신을 하죠. 그곳에서 쇼펜하우어는 그야말로 고독한 30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가족과도 의절을 했고 친구도 없었고 모임도 없었죠. 책도 팔리지 않았으니 독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느 백수와는 다르게 평소 존경하던 칸트 형님처럼 규칙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글을 쓰고 플루트를 불고 점심은 영국식 레스토랑에서 먹었죠. 그리고 오후에는 헤겔과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고독은 뛰어난 정신을 지닌 자의 운명이다. 그런데 백수로 오래 살면서 약간 맛이 가기 시작했어요.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을 하는데 유행이 한참 지난 이상한 옷을 입고 혼잣말로 이상한 소리를 중얼중얼 거리면서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 동네 사람들 구경거리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나는 여자보다 개가 좋다. 의심의 병도 깊어져서 잠자리 베개 아래에는 항상 권총을 두고 잤고 면도를 이발사에게 맡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벽증도 심해져서 외식을 할 때는 개인잔을 가지고 다녔고 재산 관련 계산서나 수표에는 독일어를 안 쓰고 그리스어나 라틴어를 썼다고 합니다. 이렇게 쇼펜하우어는 프랑크푸르트에서 오랜 시간 동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괴팍한 노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자부심만은 대단했죠. 두 발로 멀쩡히 걷는다는 사실만으로 나와 대등하다고 여기는 인간들과는 상종하지 않겠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가 63세 되던 해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의 부록판이라고 할 수 있는 여력과 보유를 출판하는데요. 이 책이 엄청나게 팔린 겁니다. 영어, 불어, 스페인어, 이탈리아 등으로 번역이 되고 전 유럽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겁니다. 정작 쇼펜하우어의 역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는 100권도 채 팔리지 않았는데 그 부록이라고 할 수 있는 여력과 보유가 베스트셀러가 된 겁니다. 이 책이 바로 우리에게 쇼펜하우어의 인생론으로 알려진 책이죠. 인생의 첫 40년은 자신이 직접 쓴 소설이며 나머지 30년은 그 소설을 해설해준다. 여력과 보유가 성공한 이유 중에 하나는 쇼펜하우어가 독일어, 영어, 불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그리스어, 라틴어에 능통했기 때문에 어느 언어로 번역을 해도 어색하지 않을 보편적인 촌철살인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탁월한 감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사상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도 없다. 하지만 문장이 좋았기 때문인 것만은 아니겠죠. 쇼펜하우어가 수십 년 동안 무명의 시간 속에서 좌절을 걷고 운둔 생활을 하면서 가지게 된 삶에 대한 지혜가 문장 속에 녹아 들어가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좌절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만의 역사를 갖게 된다. 그리고 인생을 통찰할 수 있는 지혜의 길로 들어선다. 모든 사람은 그 자신의 이해 정도와 인식의 한계 내에서만 세상을 바라볼 뿐이다.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좀처럼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없는 것만을 생각한다. 인간에게 의지가 있는 한 인생은 고통이요, 세계는 최악이다. 그러면서 거꾸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했고 쇼펜하우어의 저서들이 유럽 전역에서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쇼펜하우어의 강의가 다시 개설되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예전에는 헤겔에게 망신을 당했었지만 이제는 한번 해볼 만해진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헤겔은 베를린에서 콜레라가 돌 때 이미 죽었죠.
이제 헤겔에서 아트만으로 개명을 한 애완견과 산책을 하는 쇼펜하우어는 프랑크푸르트의 명물이 되었고, 손가락질하던 이웃들은 쇼펜하우어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세상을 미워하면서도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받고자 했던 쇼펜하우어의 소망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쇼펜하우어는 그러한 명성을 누릴 만한 기력이 없었습니다. 나는 이제 여정의 목적지에 지쳐 서 있다. 지친 머리는 월계관을 쓰고 있기도 힘들구나. 그래도 내가 했던 일을 기쁘게 돌아볼 수 있는 이유는 누가 뭐라 하든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1860년 72세의 나이로 쇼펜하우어는 프랑크푸르트의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조용히 사망합니다. 그의 유언대로 무덤에는 아무런 글도 쓰지 않았습니다. 살아생전에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는데 죽어서 무슨 말을 더 하겠냐는 거겠죠. 유일한 행운은 태어나지 않은 것이다. 쇼펜하우어에게도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베를린 대학교에서 철학 강의를 할 무렵에 만난 카를린의 리히터라는 여인인데요. 이 여인이 사산한 세 번째 아이의 아버지가 쇼펜하우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베를린을 떠나서 프랑크푸르트로 올 때 이 여인과 함께 올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베를린에 남겠다는 선택을 했죠. 이후 연락을 끊고 살았으나 죽기 전에 30년 만에 재회를 합니다. 그리고 상당 금액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괴팍하기만 한 것 같은 쇼펜하우어에게도 이런 순정은 있었나 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중2병에 걸린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의 말론 블란더처럼 시작했지만 오늘날 대부의 말론 블란더처럼 서양 철학의 한 축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니체, 마르크스, 프로이트가 쇼펜하우어의 자식벌이라고 할 수 있고, 실존주의자들이나 들레즈, 데리다와 같은 해체주의자들이 쇼펜하우어의 손주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쇼펜하우어가 헤겔을 상대로 결국은 승리를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모든 진리는 인정받기 전에 세 단계를 거친다. 첫째, 조롱받고, 둘째, 반대에 부딪히며, 셋째, 자명한 진리로 간주된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쇼펜하우어의 철학과 헤겔의 철학 중에 누가 더 진리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세요? 만약에 대학에서 쇼펜하우어의 강의와 헤겔의 강의가 동시에 열린다면 누구의 강의를 듣겠습니까?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